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김석조입니다. 이렇게 인하고의 스페셜 강연인 펠로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석자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초반에는 약간 뭐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할 거니까 뭐 계속 들어오시는 대로 뭐 조인해서 들으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뒤에는 저 셋업을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을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 강연 자체가 대상자분들이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대학원생부터 시작해서 포닥분들도 계실 거고 주니어 패커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 약간 이제 내용상 약간 글로벌하게 지금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 이 펠로우십이나 아니면 뭐 펠로우십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랜트 어플리케이션이라서 또 펀딩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펠로우십을 신청한다든지 혹은 1, 2년 후, 몇 년 후에 준비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런 과정들을 좀 잘 이해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슬라이드 내용들은 이제 크린스 인터랙티브 그리고 이나고에서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이력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NIH 그랜트를 이제 실제 제가 PI로 하나 선정이 됐었고, 어, NIH R21에 하나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바로 서브 PI로 두 개를 선정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NIH 그랜트도 역시 진행했었고요. 펠로십도 하나, 그 놀세대학교 자체적인 펠로십 하나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제 패컬티 경험 그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뭐 한국에 그렇게 돌아와서는 제가 2021년도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흔히 말하는 뭐 국제과제를 총 10건 제가 수주를 하고, 지금 현재 6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준비는 제가 다 전체 컨트롤 하지만 제가 다 책임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제 있는 기업의 또 중요 책임자분들과 함께 쉐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국내외, 펀딩 기회나 아니면 그랜트, 뭐, 펠로시, 이런 기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펠로우십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부분에 좀 인사이트가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웨비나 전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 세션이 끝나고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이 2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1시 50분까지, 50분 전에 끝내고 여러분들과 Q&A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퀘스천 챗으로 남겨주시면 그 중간중간에 뭐 질문할 게 기억나면 바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 그랜트 펠로십 이게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그랜트를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약간 간략하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펠로십 그랜트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그 R&D 과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우리 지금 현재 뭐 랩실에 소속돼 있든 패커티 멤버로 이제 뭐랄까요 랩을 운영을 하든 이 R&D라는 부분은 이제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 R&D는 전 세계적으로 좀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2001년부터 2023년 무려 2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전체 그 그랜트에 대한 R&D 비율이 굉장히 많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물가 상승률과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2000년도 당시의 비용 대비 지금 현재는 금액적으로는 3배 올랐지만 시장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증액은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R&D 예산이 갑자기 확 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R&D 예산 비율은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R&D는 사실 GDP 대비
한 2에서 3% 정도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각국의 어떤 R&D 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주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를, 뭐, 다른 나라도 다 중요하지만, 자, 맨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지표입니다. 2024년, 이게 2024년, 5년 데이터는 아직까지 이제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만 지금 넣고요. 2023년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국가 대비, 이건 이제 GDP 대비 예산이 4에서 무려 5% 가까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R&D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D 과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찾아간다는 측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또 이만큼 지금 현재 여기 현직에 계시는 분들, 뭐 대학원생분들, 포닥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가 약간은 이제 혼란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안정화되면 또 R&D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갈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었죠. 예, 많이 줄었지만 올해 다시 예산을 이제 작년 대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R&D에 더 투자를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슬라이드에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비춰봤을 때 뭐 뭐죠 인공지능과 뭐죠 양자 컴퓨팅 또 뭘까요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트렌드를 확실하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어서 아마 10년 안에는 함께 통으로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나라로 현상으로 땡겨봤을 때 과기부에서는 최근에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AI 빅데이터, AI 로보틱스, 그 AI랑 로보틱스 아예 묶어버렸죠. 그다음에 뭐 바이오, 또 하나는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큰 축으로 두고 올해 R&D 예산, 작년에 R&D 예산 집행을 하고 올해 R&D 과제를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많이 내겠다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좋은 R&D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해이라고 또 봅니다. 이게 잘 돼서 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은 AI나 인공지능 파트는 사실 년 단위가 아니라 이건 월 단위로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직전했을 때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였고 제가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제품도 출시를 했는데요. 정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AI로만은 뭔가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AI만 놓고 봤을 땐 원리는 하루 단위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를 기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바이오는 이 주기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최소한 2년, 3년, 5년 이런 주기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쪽은 한번 펀딩을 내놓으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트랙.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5년짜리 과제라면 혹은 2년짜리 과제도 마찬가지죠. 2년 지나고 그다음 지원이 바로 끊겨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2년 후의 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R&D 측면에서, 국가 R&D 측면에서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의 관점을 두고 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R&D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름 R&D 과제를 이렇게 잘 된다. R&D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R&D에 관련된 펠로우십이든 그랜트든 이거를 잘 따고 내 걸로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중요한 경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커리어 디벨롭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또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그럼 펀딩이 뭐냐? 뭐 말씀드렸던 GDP 대비 2에서 3% 정도 국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정부에서 이제 정부 예산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정부가 너무 집중돼 있긴 하지만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민간 뭐 삼성이든 저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셀트리나 이런 큰 이제 국내 빅파마들 이런 것들도 자체적인 그랜팅을 이제 오픈한다거나 펠로우십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라이빗한 경우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는 조금 별로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기금, 뭐 어떤 재단, 단체 이런 데서 오는 그 그랜트도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딩이 있으면서 정말 좋은 점은 내 연구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구를 한 데서 여기 지금 계시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든 학이든 이제 주니어 패커티 멤버든 어쨌든 내가 내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뭐 시약을 하나 사더라도 랩에 부탁을 해야 되고 교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고 눈치도 보고 막 그렇잖아요. 포닥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있든 해외 나가든 정말 그거는 참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긴 한데 펠로우십이든 펀딩이든 이걸 딱 보면 자신의 연구를 자신이 디자인해서 자신이 예산을 잡고 자신 스스로 즉 자기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입하고 당장에 펠로우십 안 따면 막 뭔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펠로우십을 하나 따보고 든거라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라도 몇백만 원짜리라도 한번 따보는 거죠. 해보고 여기서 이런 거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그러면 더 스케일업 시켜보고 이제 포닥이 돼서 포닥에 걸맞는 사이즈의 펀딩도 해보고 지금 포닥분이시면 패커티 멤버가 됐을 때 어떤 펀딩 오퍼튜니티가 있는지 그거를 미리 보고 그에 대한 약간 스몰 사이즈 펠로우십도 준비해보고 미리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이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이쪽 분야의 어떤 사업 전략적으로 제가 보고 있어서 딱 보고 트렌드를 보고 이거다 싶으면 바로 넣으면 대부분 한 60% 정도는 선정이 돼요. 근데 저도 뭐 대학원생 때는 말 못합니다. 그때도 한 6군데 놓고 한 개 선정이 됐죠. 패컬티 멤버가 돼서도 거의 한 3년 동안 그랜트 쓴다고 허덕거리다가 어떻게 하나 또 잘 돼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우리 노력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뭐죠? 도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작년 8월에 폐렴이 잠시 왔었는데 약하게 그 뒤로 목이 그 좀 잘 가는 것 같아서 저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이 펠로우십과 그랜트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나열이 돼 있지만 가장 크게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호닥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건비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나 아니면 어떤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학회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펠로우십. 즉, 이 개인이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펠로우십이 있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게 많습니다. 네, 미국은 특히죠. 근데 그랜트는 부분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 주제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펠로십 같은 경우는 단기간,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딱 끊어서 펠로십이 나오는 반면, 그랜트는 최소 2년,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즉,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될 시점까지의 플랜을 잡고 그 플랜에 해당하는 예산을 잡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실험적인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진 것들이 그랜트 프로포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펠로십은 그 사람, 그걸 수행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발생된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펠로우십을 준비하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펠로우십 낸다는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구하는 주체이고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거에 대해서 난 펠로우십 신청하겠다. 이 개념으로 가면 펠로우십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명확한데?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거하고 명확하게 가니까 오케이, 주겠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랜트는, 그랜트 관점에서는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공공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암 환자, 특히 뭐 암 환자를 위해서 난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 프로젝트에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모달리티라고 하죠. 뭐 주기세포 티슈제를 활용해서 이 암을 정복해 보겠다. 이걸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리서치에 대한 플랜은 이렇게 되고
재료는 들어가는 프로토콜은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수반하는 재료는 이런 것들인데 비용을 산정하니 이 정도 내 차지가 나옵니다. 그게 1년 단위, 1년 첫 번째 해는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끊어서 이제 전체적인 버짓을 제출을 하죠. 이게 이제 그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펠로십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펠로십, 어, 이제, 이건 이제 포닥분들에게 좀 많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박사를 졸업하고 난 뒤에 이 박사 후 연수 과정에 있어서 기업이나 회사나 아니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박사를 받은 사람을 어떤 포지셔닝을 하기 전 단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잖아요. 온도 잡 트레이닝 개념으로 이제 포닥분들에게 주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해당하는 펠로우십을 트레이닝 펠로우십이라고 하고요. 이게 국내도 활성화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 펠로우십에 대한 펀딩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펠로우십이라기보다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그게 등록된 학생들에게 나중에 제공해주는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학교가 선정이 안 되면 개인도 선정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올해 좀 오픈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은가. 왜냐하면 결국 펠로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수동적으로 학교에 의존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 공적인 취지가 좀 맞지 않던가. 어쨌든 그런 뭐 기회도 있으니까 뭐 천만 다행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박사를 받기 전에 펠로우십. 그러니까 이것도 트레이닝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를 받기 전에 보면 박사 정도 안에 작은 연구라도 그 연구를 위한 시약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 연구를 위해 나의 인건, 그 생활비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펠로우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물론 재단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것도 있지만 학교 내에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위한 그러니까 디서테이션 이게 좀 용어가 조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학위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죠. 그에 대한 펠로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국내에서는 크게 뭐 활성화되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주는 거 이게 뭐 프리닥터럴 펠로십하고 조금 더 별개로 연구자에게 주는 그런 펠로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펠로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인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연구 활동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으로 펠로우십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랜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리서치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쟁적인 펀딩이라고 돼 있고 이게 약간 미국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약간 저만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약간 어디 걸치 있거나 이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NIH, 즉 국립보건원에서 내오는 과제는 그냥 1년에 두 번씩 공고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냥 날짜 정해놓고 자, 이렇게 지원하세요. 당신의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펀딩을 요청을 하세요. 대신 그에 대한 뭐 내용은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데드라인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하는 연구를 이제 오픈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과 경합을 해서 내 과제가 괜찮다면 선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경쟁적인 펀딩이 있고 포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한정적으로 해놓고 이제 펀딩 기회를 좀 제공을 합니다. 사실 좋진 않죠. 네. 첫 번째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구 주제를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좋은 논문을 쓴다거나 그 전에 뭐 좋은 학교를 나온다거나 이런 거와 좀 상관없이 리서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 펀딩을 주는 겁니다. 그 리서치의 내용이 하이포테시스가 합당한지, 그에 대한 리서치 플랜도 합당한지, 이런 합리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이제 펀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이상적인데, 두 번째 거는 그에 반해서 좀 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패스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예 정부의 프로젝트화 시킨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인정적으로 이제 펀딩을 좀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또 펀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펀딩의 주체는 이 주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이렇게 오픈했다. 뉴욕주에 있는 그 연구자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이것도 역시
좀 제한적인 그런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이제 뭐 몰라도 된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한 경쟁에 의해 펀딩을 받는 그 부분을 많이 염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 과제는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가 너무 괜찮아서 이게 다 기간 끝났는데 추가적인 펀딩이 있으면 더 좋은 결과나 신약 개발에 관련되면 뭐 임상 시험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빈상 스테이지 끝났다. 근데 끝난 거 보니 데이터가 괜찮아서 임상 시험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컨티뉴스 펀딩 오퍼튜니티를 열어서 그쪽에 또 수혜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역시 이거는 제한 경쟁이겠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가장 이상적인 그랬던 체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죠. 펀딩을 주는 곳,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펀딩이 주는 곳은 어떤 곳이 있는가? 펀딩은 주로 국가기관, 그리고 뭐 재단이나 아니면, 그걸 어떤 소사이어티에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서도 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아카데믹 혹은 사이언티픽 프로그레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산출될 건가 이것까지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은요. 자, 오픈콜은 그냥 어찌 보면 자유경제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자유롭게 이런 돈이 있고 이 돈이 있으니 뭐 자유롭게 제안해라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다이렉트 콜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던지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펀딩을 받을 건데 지원하시라. 우리나라가 보통은 이 다이렉트 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저 시작처에서 어떤 주제에 관해 그 뭐 RFP가 나오고 그 RFP에 대해서 이제 펀딩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이제 그 분야가 저 보면 국가에서 그렇게 다이렉트 콜로 내놓은 주제들은 약간은 국가의 전략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사실 리서치라는 거는 국가 전략이 또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연구가 어떤 특정 분야 이게 꼭 트렌드를 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당장 뭐 5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인기 없더라도 갑자기 그 이후에 터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RNA 백신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코로나 되기 전까지는 그래 백신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다가 코로나 터지고는 완전 그쪽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자,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오픈콜 형태로 많이 활성화되면서 국가 전략적으로 다이렉트 콜도 병행해서 이제 전략적인 어, 정부과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정부과제뿐만 아니라 펠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이거는 세 가지 이제 예시 중에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NIH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EU 펀딩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나 그죠 나이파와 같은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그랜트를 이제 오픈하기도 하고 펠로십도 오픈하기도 합니다. 오픈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죠 매년. 네. 그리고 뭐 찰피스도 있고 인더스트리도 있고 뭐 각각에 대한 부분은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여러 이제 펠로우십 프로그램들 이건 약간 미국의 기준 이게 미국과 유럽의 기준입니다. 이제 뭐 로데스 스콜라십 뭐 이런 스콜라십도 있고 펠로우십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속될 지금 뭐 국내에 계신다면 국내 소속된 학교 혹은 연결된 재단 아니면은 이제 좀뭐좀 만약에 그 스코프를 더 넓힌다 그러면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 대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체적인 스콜라십이나 펠로우십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이 뛰어야 되겠죠. 요즘에 뭐 인터넷 뭐 기본적으로 다 가니까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내용도 보기도 하고 이런 펠로우십들을 또 모아놓은 뭐 브릭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그 하이브레인넷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펠로우십들이나 스콜라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하는 연구 분야, 그게 정해졌다면,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폐호흡, 폐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에 관련된 학회, 그리고 관련된 재단,
그리고 학교 내, 병원 내 그 관련된 펀딩 오퍼튜니티 아니면 펠로십 프로그램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시카고에서 일리노이 주라서 일리노이 주에서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전해봤습니다. 그런 걸 해보고 그렇게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연구 주제를 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펠로우십 하나 걸려들어서 이거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선정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길을 많이 열고 여러분들 연구한다고 바쁜 건 알지만 우리가 연구하면 바쁜 건 알지만 또 책도 읽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놀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한 하루에 한 10분, 하루도 아니다. 일주일에 한 10분, 20분만 시간 내서 본인이 떤 식으로 펠로우십이나 펀딩을 찾아보겠다는 전략도 잡아보시고 관련된 거 찾아보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즉, 자기 주도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펠로우십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즉, 그 펠로우십이 오픈이 되면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서미션하는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는 양식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간단한 뭐 뭐죠 어, 왜이 연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연구하는 도중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거니, 혹은 보통 펠로우십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쓸 거니, 어떻게 쓸 거다라고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내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이 또 폼도 제공을 해줍니다. 뭐 어떤 경우는 디테일하게 적으라고 있지만 어쨌든 그 펠로우십을 주는 펀더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네. 제가 작성하다가 지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명확하게 담으면 돼요. 또 우리나라는 좀 많은 것들을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 5년, 10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우리가 모르는,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까지 우리가 끌어다 써야 되는 물론 좋죠. 전략을 잡는 게 좋은데 당장에 이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고민이 된 부분을 우리나라는 미리 땡기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서류들을 뭐랄까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펀딩을 주는 곳에서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이게 적합하답니다. 적합하면 지원서가 적합하고 부가적인 서류들이 적합하면 이제 심사를 거치고 이제 뭐 내용이 괜찮으면 업세트가 될 거고 뭐 리비전이 필요하면 또 리뷰를 주고 논문 프로세스랑 약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문과 다르게 이거는 펀딩이 이거 되면 이제 돈을 받는 거고 논문은 선정이 되면 돈을 내서 이제 논문을 내야 되잖아요. 뭐 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리뷰 커미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나면 펀딩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진행되죠. 근데 보통 이런 펀딩 기회들은 자신한테 바로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나 그러니까 소속된 곳이 학교이거나 기업이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서 나한테 지급되는 형태로 이제 간다는 점 또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펠로우십 기회는 말씀드렸던 것좀 겹치긴 한데 이제 뭐 아카데미 포지션, 인더스트리도 있고 이제 뭐 논프로핏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도 제공하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그 관련된 분들이 그에 맞게끔 펠로우십 내용을 보면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디스커션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지원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펠로우십들 특히 뭐 포닥 펠로우십들은 웬만하면 포닥 펠로우십이라 나오는 포닥 분들은 웬만하면 다 넣을 수 있다. 이 부분 또 중요한데, 아, 한국도 있습니다. 박사를 받은 후 몇 년,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기간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제가 미국 펠로우십을 준비하는 그 시점이 포닥 3년 차였는데, 원래 포닥 5년 차, 6년 차까지 지원해 주다가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그때 오바마에서 넘어갔나요? 하여튼 낀 바람에 그게 5년, 6년 주는 거를 4년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4년도 펠로우십 선정이 되고 시작점이 4년이에요. 4년 이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때 뵐때 4년이 오버가 됐어요. 그 시작점이. 그래서 한참 준비하다가 네, 안 됐죠. 안 냈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랜트 대학 더 큰 데다가 일단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 3년 있다가 선정이 된 거죠.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렌트를 큰 거를 쓰기 위해서는 작은 거를 준비를 해봐야 된다.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내가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미리 자기가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보통 어떤 과제는 뭐 박사 후 3년 이내, 어떤 건 5년 이내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쟁력 있는 그랜트를 어떻게 써볼 건가? 뭐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하고 정말 단명료한 이 두 가지는 간단 명료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주제.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이 명확하면 일단 저걸 먹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제라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얘기를 또 드리면 이렇게 명확한 주제가 다 정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데이터 많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데이터가 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데이터가 없어서 이건 내봤자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일단은 간단 명료하지만 사회적으로 꼭 풀려한 문제점이 나한테 사이언티픽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만으로 50% 먹고 가고 이 기반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땡큐.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한 플랜을 잡고 도전을 해보십시오. 오늘 도전한다고 해서 내 발 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전해놓고 또 그 사이에 연구할 수도 연구하는 겁니다. 데이터 사타가 심사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발표를 하는 거죠. 그 발표하는 겁니다. 그게 두세 달 지났는데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왔다. 내는 시점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데이터 하나 나와서 여기 발표장에서는 간단히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해도 좋고 데이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정말 어려운 분야고 첫 시작이고 그래서 없다.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그것도 역시 아, 절반 반 중에 한 10% 2%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펠로우십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랜트는 이 그랜트를 통해서 나의 리서치 리서치 프로젝트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근데 펠로우십은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 통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과 이거 조인해서 나중에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세 번째 포인트. 이거 이렇게 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이 세 개만 제대로 준비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게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리서치 프로포절. 이제 그랜트를 쓰든 펠로우십을 쓰든 기본적인 컨셉이 이제 보통 양식이 주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약 나오고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추진 배경, 그 다음에 뭐 이론적인 설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연구 수행 계획, 그래서 가설 나오고 연구 수행 계획, 그 다음에 이 수행에 대한 디테일 적어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뒷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사업화 시킬 거냐. 이거에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적으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사실 좋긴 한데 정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올해 지금 3월 달인데 올해 12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까지 적으라 하면 어떻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보는 슬라이드는 미국 기준 미국의 NIH 그랜트 혹은 펠로우십 기준인데 에임즈와 오브젝티브, 즉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리서치 퀘스천 그러니까 연구적인 질문들을 이제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런 주제에 나 어떤 퀘스천을 가지고 있고 이 퀘스천에 기반해서 나는 가설을 이렇게 세웠어. 이 가설 기반으로 연구 플랜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를 이제 제안하려고 돼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 내가 가진 데이터를 제시하면 더욱 좋죠. 근데 없다면 또 없는 대로 사이테이션을 걸어서 다른 것들을 조금 가져와도 좋은데 이건 이제
어찌 보면 그 스토리의 맥락에 맞춰서 일단 해줘야 되는데, 저를 예를 들면, 제가 NIH R21이라는 그랜트를 이제 제가 챌린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R51이라는 큰 규모의 그랜트를 이제 제안했었죠. 연에 5억이고 그 5년짜리였는데요. 일단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시도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그 분야의 연구한 업적에 대해서 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는 좀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된 거죠. 근데 R21 같은 경우는 R51과 다르게 약간 도전적인 과제. 그러니까 저는 R51이 아닌 R21 과제에 도전 과제에 낸다는 거죠. 거기에 나의 선행 데이터는 없다. 선행 데이터 없지만 이게 데이터도 없고 현재까지 그에 관련된 논문도 없기 때문에 없다. 그리고 내가 하지만 나는 그 전에 이런 연구를 했다. 그 연구에 대한 거는 이런 내용이지만 요거 연결된 부분은 한 10%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이 과제를 받아서 이 나머지 90% 채워가고 싶다. 이렇게 스토리 잡고 제안을 했었죠. 즉 과제 특성에 맞게끔 이제 제안해서 이제 작업하면 됩니다. 펠로우십이든 그랜트든 이 선행 결과가 없으면 그 없어도 되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제들 도전해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대학원생이시면 뭐 운이 좋아서 좋은 랩에서 데이터가 펑펑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랩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못한 대로 또 제안서를 작업해서 도전해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과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심사자들은 결국 같은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보시고, 이런 주제가 있어? 이거 참 신한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발표자의 그 발표 평가 때 한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계속 약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경험을 쌓으라고 계속 시도해보라고 하죠. 정말 시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 그랜트도 정말 시도 많이 해보고 박사과정 때, 포닥 때 시도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누구는 뭐라 하지 않죠. 이때 어떻게 실패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말 잡을 잡았을 때 그때는 뭐 원샷 원킬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뭐 선정 확률이 60% 이상, 50% 이상 되면 계속 잡을 그 속으로 디벨롭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리서치 플래닝에 대한 뭐 작업하는 방법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리서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점 혹은 그에 대한 현상에 대한 뭐 제안을 하고 뭐 리서치 퀘스천을 쓰고 합세스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플래닝을 잡을 때는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리서치들이 제한된 기간 안에 명확하게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가령 예로 2년 과제거나 1년짜리 펠로우십이다. 1년짜리 펠로우십인데 내가 그 펠로우십 하는 동안에 이제 뭐 이런 연구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위한 뭐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논문이 예를 들어 네이처 셀 사이언스를 쓰겠다 하면 1년 안에 그걸 합치 못하잖아요. 그 심사전에 딱 보고 이게 1년 가지고 네이처 셀 사이언스를 쓴다고? 과연 가능할까? 물론 기본 데이터가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일단은 이게 좀 펠로우십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네. 그러면 바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분야에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BA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금을 당신들에게 요청을 한다. 이렇게 가고 그에 대한 연구 내용도 1년 동안에 월별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예상치지, 명확한 예상치지 1년 안에 수행이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여지도 남기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한다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탈락이 됩니다. 어떻게 뭐 근데 내가 플랜이 너무 잘 잡고 너무 좋아. 근데 왜 탈락됐지? 당연히 탈락죄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 분명히 반영해 줘야 됩니다. 여기 있죠. 리얼리스틱. 미국에서 제가 정말 많이 들은 말이 리얼리스틱입니다.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죠. 제가 너무 그러니까 리얼리스틱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구나. 뜬구름이 너무 많고 계획을 너무 크게 잡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포닥을 하면서도 저한테 항상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첫 한 2년 동안
너가 정말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만 적어. 네가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 2년 동안 트레이닝 받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 부분을 박사과정 때 트레이닝 받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박사과정 때 물론 지금 그 펠로우십을 지원한다거나 그랜트 지원할 때는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실제적인 연구는 범위는 좁더라도 우리가 생각에 대한 깊이는 더 넓혀야 되는 기간이 박사과정이라고 봅니다. 뭐 나중에 또 포다 때 저처럼 또 그때 가서 또 트레이닝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은 항상 옳다. 이걸 놓고 이제 그다음 펠로우십이든 그랜트든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해라.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버젯 같은 경우는 아 이제 국내랑 국외 그 펠로우십 예를 든다면 그 펠로우십에 맞는 이제 선정하는 게 있겠죠. 그 리스트업이 된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컨퍼런스 참여에 대한 펠로우십이다. 혹은 뭐가 적절한 될까요? 박사과정 동안에 수행하는 박사과정 완수하기 위한 뭐 어떤 펠로우십이다. 그러면 그 완수할 때까지 1년 혹은 2년이 남은 그 시점까지에 드는 비용들을 산정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딱 얼마다라고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대충 이때까지의 어떤 금액 사용한 걸 보고 시약이면 시약 아니면 다른 비용이면 비용 이걸 잘 보고 그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제안을 해줘야 돼. 뒤에 실패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크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력서, 뭐 커버레터, 이거는 이제 논문하고 다르게 이력서 여기 좀 포함되긴 한데 이력서를 내라는 것도 있지만 어, 양식 중에 그냥 그 지원자의 이력 상황 요 기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약식으로 가는 게 있고 이력서를 좀 따로 내달라 하면 사실 그게 더 어렵죠. 어느 분과에 내가 이력서를 적어야 되나 싶은데 보통은 양식 안에 과제든 그 펠로우십이든 그 양식 안에 이제 이력을 넣는 그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커버레터는 우리나라는 커버레터가 잘 안 돼 있죠. 근데 해외는 이제 그랜트를 내든 펠로우십을 내든 논문을 내든 이 커버레터, 즉 나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왜 내는지에 대한 가십적인 소개, 이 소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뭐 커버레터나 프로젝트 서머리, 뭐 지금 소속돼 있는 어떤 정보들, 이렇게 기관에 대한 정보, 추천서, 타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추천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이 추천서도 역시 펠로우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개런티한다. 누군가가 그 지원자를 개런티한다. 이거는 굉장히 크죠. 약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지연이 더 셉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추천해줬다. 누군가 이 지원자가 추천서를 네장 다섯 장 받아왔다. 그럼, 이 사람은 나름 서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네 해서 선정하는 게 좀 높아집니다. 그런 약간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추천서를 제출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펠로십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발생을 하면 이제 이 펠로십 프로그램을 잘 보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저는 이제 어, 박사 때는 펠로우십 신청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그 랩실이 나름 좀 펀딩을 잘 가져와서 교수님이 하지 않았는데, 제가 포닥 때는 1년 차 때, 3년 차, 4년 차 때 쓰는 펠로우십을 미리 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봤죠. 그래서 뭐 추천서가 몇 부 필요하고 리서치 플랜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걸 미리 보고 제가 포닥 1년 차, 2년 차 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NIH 그랜트도 뭐 최종적으로 수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보고 기회가 있다면 항상 도전하시라. 사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뭐 내일 다음 주에 제안인데 밤도 한번 세보고 그러는 거죠. 뭐 이거 하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어떤 경력 개발하는 게 있어서 자신을 그렇다고 뼈를 갈아 넣지 마세요. 뼈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적당히 하지만 조금 더 한두 발걸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더 투자를 한다면 남들보다
한두 번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번 더 펀딩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뭐 성공적으로 되면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자, 피해야 될 부분, 그랜트를 낼 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키포인트를 잡으면 이제 내고자 하는 그런 펀딩을 주는 펀더의 가이드라인, 이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미션 데이트, 이제 마감일 꼭 준수하시고, 내용은 이제 뭐, 영어로 쓰면 영어,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 약간 이제 글자들이 이제 문장이나 이런 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이제 가는 게 좋죠. 막 좀 우리가 구구절절 막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적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필요로 한데, 그에 대해서 뭐 저희 인하고 서비스 받아주시 좋고, 네. 그리고 강력한 추천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터뷰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펀딩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종합편이긴 한데, 어, 기존에 나온 연구와 대비 이 새로운 연구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요즘 보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분야가 지금 트렌디하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굳이 이거 신경 써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어떤 부분이고 명확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서제션 해라.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사이언티픽한 퀘스천을 이제 셋업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여기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추후 자료가 공유될 테니 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거는 너무 많은 비용을 책정하거나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거. 누가 봐도 이거 비현실적이다. 이러면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도 떨어지고 1차적인 어떤 제가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언티픽한 그러니까 스트롱 사이언티픽 뭐랄까요? 리서치 플랜이라 해야 될까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제안을 해야지. 약간 비과학적이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하거나 즉 맥락적으로도 부족하고 백그라운드도 부족하고 약간 그렇게 되면 사이언티픽한 스트롱이 없으면 사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좀 보질 않죠. 나중에 보다가 이거는 좀 허구다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부분이죠. 뭐 그렇게 베이스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이제 근거 없는 자료를 들이미는 경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설명할 때 논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걸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예전에 연구자들이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사이테이션을 그러잖아요. 참고문을 건다고요. 근데 그런 참고문이 없는데 누군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심사위원들 보고 이거 거짓말인데 혹은 이건 근거가 없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유의 있게 보시고요. 자, 이건 실패 사례인데, 이거 외국계, 미국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0 몇 억이죠. 이거 12개월 동안 30억 몇 억이 필요하대요. 이게 믿어줄까요? 여기서부터 그냥 비현실적이다 해서 그냥 지킵니다. 그리고 AI인데, 이게 지금 AI에 관련된 AI 모델 개발 쪽인데, AI가 100%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지금 봐도 누가 봐도 AI는 100% 정확도를 줄 수 없습니다. 막 거짓말을 하려면 99.99%라고 하지. 왜 100%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비현실적인 것, 즉 정말 비현실적인 거는 그냥 쭉 봐도 압니다. 이게 리서치 그러니까 프로포저 서머리에만 이미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제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퀘스천. 지금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되네요. 어쨌든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펠로십을 받기 전에는 이런 고충사항이 있는데 이 펠로십을 통해서 나의 미래의 골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자, 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얼리스틱한 리서치 플랜. 그리고 내가 제안서를 적었잖아요. 내가 적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제대로 숙지 안 하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인터뷰는 보통 이 세 가지 관점이 됩니다.
근데 인터뷰 말이 인터뷰지. 해외에서 인터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대면 심사하겠죠. 발표 심사나 이런 거. 발표 자료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설득하기 위한 어떤 자료 구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팁들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펠로우십을 취현하게 됐는가? 이게 가장 크고 이 펠로우십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펠로우십이 되면 나는 어떤 수행을 할 수 있고 이게 펠로우십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을 거다. 요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은 인터뷰가 될 겁니다. 네, 제가 그리고 뭐 그랜트나 펠로우십에 관련된 정보들은 이제 해외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찾으시면 되고 국내는 아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그 브릭이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랜넷 이런 걸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에 그 사라민이나 이런 잡 사이트에서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펠로우를 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펠로우십을 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펠로우십을 구한다는 거는 즉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펀딩이 있고 그게 특정 연구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펠로우십을 오픈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링크드인도 굉장히 좋은 부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 웹사이트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 각 학교마다 그리고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유념히 보시고 특히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 어떤 게 하고 있는지 어떤 펠로우십인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로우십과 그랜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채팅에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음, 뭐, 질문이 올 때까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나고를 통해서 이렇게 강연회를, 국내외 학교들의 이제 많은 분들하고, 특히 대학원생분들, 학부생들 같은 경우 대학원생분들하고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대부분 논문 작성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대외적으로도 그랜팅에 대한 논문 작성에 대한 그리고 경력 개발에 대한 내용도 많이 좀 강연을 하고 다니고 이제 이나고와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그죠 펠로십이나 그랜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첫 시작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원생이든 포닥이든 저는 항상 어디 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시집말이에요. 어디 가서 사람들의 뭐 우리가 인문학적인 강연이나 뭐 자기계발서 보면 작은 성공을 해라, 작은 성공을 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던 그랜트라는 거, 나중에 패커티 멤버가 되든, 아니 기업의 뭐 연구소장이 되든, 하여튼 특정 위치까지 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면, 이게 그 박사과정 때부터 트래킹을 엄청 잘했어요. 그 트래킹이 랩이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뭔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실패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 위치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석사 때부터 박사를 받고 포닥 때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 뭔가가 정말 50만 원짜리 그랜트 따신 분들 봤어요. 50만 원짜리 펠로우십도. 근데 그거에 대면 상관시 펠로우십을 땄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50만 원짜리가 10개인 사람이랑 뭐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가 1개인 사람이랑 사실 규모로 봤을 때 1000만 원짜리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50만 원짜리 10개인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펀딩을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시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쪽 생명이 잘 알아요. 잘 아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을 더 스케일업 된 것도 나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만의 전략이 있으니 그 전략으로 그런 것들 잘 가져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시도, 뭐 사실 시도하면
박사과정 때 이 하면 힘들죠. 뭐 연구도 해야 되고 연구 나온 데이터도 정리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아 남들하고 조금 더 차별화되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일단 봅니다. 네, 석사 신입생인데 미리 이런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라 전혀 모르는 석사 선생들이 지원해보는 시도할 수 있는 바이오 분야의 펀딩들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 석사 과정이고 첫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제 펀딩을 물어보셨는데, 펀딩보다는 펠로우십 알아보니까 아마 펠로우십 물어본 것 같아요. 자,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학교에 펠로우십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 용인이니까 용인 가장 가까운 성간대를 예를 들면 성간대에 제가 성간대 시스템 조금 알고 있어요. 그냥 성간대에 보면 자연과학 자연과학 캠퍼스 내에 여러 학부가 있잖아요. 그 학부 내에 이제 기초과학연구소 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제가 석사과정인데 펠로우십 좀 알고 싶다. 펠로우십 어떤 내용 없을까요? 이러면 그분들이 사실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물어볼 사람 없거든요. 일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나중에 찾아주세요. 그분들은. 의외로 이제 기초과학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응대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생이지만 그 랩이 어떤 특정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뭐 질환 모델이 있건 아니면 특정 기법, 그러니까 프로토콜적으로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있어서 관련된 학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소속돼 있는 학교 알아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연구와 관련된 학교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펠로우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릭이라는 웹사이트, 그 다음에 하이브렌이라는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 통해서 펀딩 기회를 보시면 좋고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게 펠로우십을 받든 펀딩을 받든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지도 교수님이잖아요. 지도 교수님한테 이런 기회에 대해서 좀 더 좀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이게 펠로우십을 내가 석사 들었으니까 석사 들었으니 저 펠로우십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펠로우십 알려주십시오 하면 잘 안 해줘요. 적어도 그렇게까지 적어도 지금 이제 3월달 신입생이시면 3월달 이제 막 시작하셨잖아요. 한 6개월, 한 3, 4개월 혹은 한 학기 정도는 이제 그 안에 돌아가는 생리도 파악해야 되고, 연구에 대한 주제도 좀 파악해야 되고, 논문 리서치도 중요하고, 백그라운드 쌓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분위기 파악하고 난 뒤에 이제 한 올해 9월 정도부터 지효준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또 관련된 여러 정보들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연구 실적 또는 양적 부족을 연구 계획서에 명확함으로 커버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스테이지가 뭐 박사과정이신지 그러니까 대학원생인지 아니면 뭐죠 포닥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박사과정이다. 박사과정 때 연구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올까요? 펠로우십을 신청하는 박사과정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그 랩에 있으면 어떤 또 논문이 잘 나오거나 데이터가 잘 나오는 랩에 가면 정말 운이 좋아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분야, 그 랩만의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먼저 자리 잡혀야 됩니다. 즉, 아이디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아이디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좀 제너레이트 하고 싶다. 데이터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건 좀 어려워.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펠로우십을 통해서 해보겠다. 그러면 펠로우십에 대한 정보를 하나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확보했던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나의 리서치의 플랜은 이런 거고, 주제는 이런 거고, 왜 이 주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설은 뭐고, 이 가설에 대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리서치 플랜을 이렇게 잡을 거다. 그래서 당신의 펠로우십을 받아서 잘 수행하고 싶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명료하다고 봅니다. 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실적이 이제 대학원생 때 들어갔는데 막 논문이 갑자기 바박 터져. 내가 그 논문 들어가 있고 막 해. 그러면 의외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연구를 수동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 지도 교수님 혹은 내 사수가 했는 거를 그냥 실험 하나 해달라는데 하나 했어.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나도 좋은 논문 나왔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펠로시 신청할 때, 난 이런 업적이 있으니까 이런 주제로 연구할 건데, 펠로시 그래 주세요. 근데 펠로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연구 주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이 그 수행할 연구가 본인이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는 제안서를 보면 다 표시가 납니다. 제안서에서 검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인터뷰, 그 우리나라 치면 이제 발표평가죠. 발표평가 때 다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실적을 미리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전에 지도 교수님이든 동료들이든 충분히 얘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난 여기서 읽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주도. 내 아이디어인데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마 좀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 최대한 지키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이거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단 펠로시 필요합니다. 이 펠로시는 정보 좀 공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희 이나고에 질문 요청을 주시면 제가 또 그 받아서 이제 답변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커리어 디벨롭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 저 역시도 제가 그 과제를 한국 와서 10개 가까이 되는 과제를 수주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6개 준비하고 이게 가능하게 된 거는 저 나름대로의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투모어 스텝이라는 개념을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같이 일을 하고 이제 연구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밥 먹을 때 밥 먹고 쉴 때 쉽니다. 근데 그 쉬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한 시간이라도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주말에 좀 활용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토일 쉬잖아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오전에 한시간 일요일 오전에 한시간 혹은 뭐 네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투모어 스텝으로 착착 하니까 되더라고요. 과제도 과제 준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부족하다 막 이렇게 한 것보다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잠 쪽 더 자고 어차피 과제 내고 나면 쉬면 되잖아요. 내기 전에는 약간 나만의 지금 비상체제, 이거 비상체제로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제가 나중에 선정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난 이런 노력을 했다. 제대로 된 노력을 했구나. 근데 제대로 노력한 사람들은 피드백도 제대로 받아요. 그리고 내가 뭘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 때 포닥 때 잘 디벨롭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분명히 살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마치고요. 제가 아마 기회 있으면 또 좋은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나고였고요. 저는 김석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